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 수업인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첫날 수업한 거는 이제 1장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포토샵의 전반적인 화면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메뉴 표시줄이 어디 있다, 옵션 바가 어디 있다, 그 다음에 도구 상자가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은 8페이지 보시면 왼쪽이죠. 왼쪽에 그 사이드에 툴박스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툴박스 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두 개가 보이고요. 그 두 개 화살표를 눌러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두 개가 보이고 그래요. 예. 이쪽 부분에 오른쪽 화살표 두 개를 누르시면은 거기 부분이 이제 두 칸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한 칸으로 볼 거냐, 두 칸으로 볼 거냐 하는 건 여러분 편한 대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책의 8페이지 보시면 그게 한 칸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교재 자세히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재처럼 따라가려면 두 칸으로 바꿔놓으시면 편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올가미 툴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 무브 툴, 화살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올가미가 아니라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뭐 붓처럼 생긴 것도 있고, 스포이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밴드, 데일 밴드 같은 거로 생긴 것도 보이고, 뭐 펜촉 같은 것도 보이고, 그 클립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손바닥 그림도 보이고, 돋보기 그림도 보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돋보기를 누르면은 뭐를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손바닥을 움직이면은 뭐 화면을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제일 상단에 있는 무브 툴이라고 하는 화살표, 거기를 선택해 놓고 계시면 제일 편해요. 괜히 다른 거 눌렀다가 여기 있는 그림을 막 클릭해 버리면 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화살표로 바꿔 놓으시면 편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일이란 메뉴에 가서 오픈,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열기 이렇게. 그런데 이제 파일에 가서 오픈을 누르면, 열기를 누르면은 제일 먼저 바탕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USB 메모리를 검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가서 여러분 USB 메모리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컴퓨터 교실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복사하신 분들은 그 안에 315-5403, 그 안에 실습 파일 제1장, 그럼 그것이 이제 1장 교재 나와 있는 뭐 성당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오픈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성당이라는 이미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성당.jpg 골뱅이 16.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림이 16.7%로 축소돼서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우리 화면에 다 보이기가 힘들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모니터가 4000 해상도를 갖고 있는 대형 모니터를 쓴다 그러면 100%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화면 구조상 약 16.7%면 얼마죠? 한 8분의 1인가요? 정도만 보여주고 있다. 예. 근데 이거를 돋보기 그림 눌러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50% 커지고 66.7% 뭐 100% 커지거든요. 예.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은 여기에 꼭대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마이너스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된단 말이야. 계속 축소가 돼. 더하기 표시 누르면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근데 확대가 되니까 화면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손바닥 그림을 눌러가지고 움직이면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돋보기가 아니라 손바닥에다 놓고 얘를 확대 축소하고 있거든요. 확대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돋보기 그림 눌러놓고 마이너스 누르고 클릭하면 작아지고 플러스 누르고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 이런 건데, 확대 축소는 평상시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다가도 확대하고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돋보기 그림 누르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 왼쪽에 Alt키, Alt키는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근데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아닌 이상은 다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돼요. 컨트롤 키도 그렇고. 그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지 않습니까?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아래로 굴리면 작아지고 위로 굴리면 커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Alt키를 누르고 휠을 굴리시면 커지고 작아지는데 안 되십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도구들을 그러니까 6번이 그 7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6번 그림 패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패널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뭐 이런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히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성당이라는 그림을 열어서 지금 확대 축소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올가미 툴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올가미가 아니라 사각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예, 어떤 작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크롭 이런 것도 있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이것도 누가 또 건드려 놨네. 예. 막 움직여지잖아요, 화면이.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보면 클론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지우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망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돌리려니까 히스토리라 그래서 그 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요 오른쪽에 보면 히스토리라고 없나요?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하고 히스토리하고 이런 것들이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예? 히스토리가 없어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네. 없으시면은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 위에 끝에서 두 번째 헬프 도움말 왼쪽에 윈도우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세요. 히스토리. 그럼 히스토리라는 게 생기고요. 이 히스토리라는 거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움직이면 움직여지거든요. 컬러 밑에 있어요? 예, 여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또 길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화면이 굳이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윈도우에 가서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히스토리가 뜰 거예요. 윈도우 창이라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위에 오른쪽에 보면 윈도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헬프 옆에 창. 예, 헬프 도움말 옆에 윈도우라고 있고 히스토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작업명이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요. 한글로 작업해요. 작업 영역. 네요. 작업네요. 네, 그게 히스토리. 아, 작업네요. 아, 예. 아, 한글로는 작업 내용이라고 돼 있나요? 네. 한참 찾아내 히스토리. 예. 아, 참 어려워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한글로 제일 위에 어레인지, 워크스페이스, 익스텐션, 3D 이런 말이 보이고요. 거기에 레이어 밑에 한글이니까 또 가나다 수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액션 밑에 작업명. 예. 갔는데 갔는데 나. 예, 액션 밑에 작업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히스토리. 그럼 히스토리가 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망쳤잖아요. 망치고 났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게 실행 취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가 있단 말이야. 단계가 몇 개까지 기억을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여기 보면 에디트 한번 가보실래요? 왼쪽에 편집. 편집이라는 메뉴 가시면 저 밑인가요?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가셨어요? 네. 환경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면 제너럴서부터 인터페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 퍼포먼스 성능 맞나요? 성능이라고 돼 있나요? 네. 예, 눌러 보시면 이런 메뉴가 하나 뜰 겁니다. 이쪽에 히스토리 앤 캐시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네. 거기 보면 20이라고 써 있죠. 20. 네. 네. 그 20이 뭐냐면 20단계까지 기억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한글이든 엑셀이든 작업하다가 여차하면 실행 취소를 누르거든요. 그 실행 취소되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20단계까지는 기억을 해요. 근데 더 많으면 도움이 되는데 얘를 숫자를 늘리면 컴퓨터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얘도 공간을 차지하는 애니까. 얘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가지고 그러면 천을 하면 1000단계까지 기억하는 건데 그 1000단계를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기억 장치가 부족한 컴퓨터에서는 그게 더 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개로 돼 있는데 초보자들은 한 50개 정도를 두셔도 돼요. 요 숫자에다 클릭하시고요. 요 숫자에다 클릭하시고 키보드로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직접 숫자를 쓰셔도 되고요. 요 화살표 눌러서 좌우로 움직여도 되는데 숫자에다 클릭하시고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누르시면 숫자가 커질 거예요. 작아지고요. 그래서 뭐 50단계만 놔도 충분하죠. 그리고 OK 누르시면 되는 거고 이 히스토리는 굳이 평상시에는 없어도 되니까 필요하면 히스토리를 불러와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 영역 얘를 이 안에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레이어 옆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채널, 뭐 패스, 레이어, 히스토리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 편하신 대로. 그리고 칸칸마다 여기는 뭐 컬러 스위치를 보시고 왼쪽엔 히스토리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낼 수도 있고요. 안에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은 다 있어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삭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나? 히스토리요? 어떤 거? 히스토리 삭제. 히스토리요? 아래 그 휴지. 요거요. 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버튼을 클릭하면 첫 단계 열었을 때,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순서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쳤잖아요. 요 단계, 전 단계로 가려면 컨트롤 Z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Z. 예. 컨트롤 Z가 안 움직이나요? 아니, 여기 있는 거 누르시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크롭이라는 걸 건드렸거든요. 크롭이라는 걸 건드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잘못했을 때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 위에는 화살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거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런 게 생겨버렸잖아요.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잘려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차하면 작업이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기 선택 셀렉트라고 돼 있죠. 셀렉트.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가요? 선택에 가면 두 번째 디셀렉트 선택 해제 컨트롤 D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D요? 컨트롤 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전으로 돌리는 거고 컨트롤 D는 이렇게 모르고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컨트롤 D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원래대로 돌리면 되겠지만은 그런 표시가 걸려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가 걸려 있으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트 이렇게. 그럴 때 컨트롤 D 누르면 선택된 게, 우리가 이제 블럭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들이 걸려 있으면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때 셀렉트에 가서 디셀렉트 또는 컨트롤 D.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건 Alt키 누르고 휠을 굴리고 내리고 하는 거. 예, 그 정도 기억을 좀 하셔야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22페이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장인데, 두 번째 장에서 배우시는 거는 뭐냐면은 그림을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일단은 성당은 닫을게요. 성당 열어놓은 거를 닫을 때 성당.jpg 보시면 뒤에 X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여기 X 요거 얘를 눌러가지고 닫으시면 되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막 망쳐놨잖아요. 뭔가 건드려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컴퓨터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이 사람 너 뭐 건드렸는데 저장해드릴까? 하고 묻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yes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굳이 저장할 필요 없잖아요. 이때는 no 누르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작업 화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문서를 열어요. 그리고 아까 있는 뭐 성당을 열든지 뭐 스위스를 열든지 열 거란 말이야. 열어놓고 봤더니 굳이 할 게 없어서 닫으면, 아무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닫으면 그냥 그대로 닫혀져요. 두말 없이. 근데 뭐 작업을 하고 나서 닫으려 그러면 저장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자,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이 동네에서 작업 더블 클릭해도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서 두 번째 오픈, 열기죠.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일단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언덕 이런 걸 누르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파일에 가서 열기를 보통 많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기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냥 미리 보기가 될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미리 보기 창이 RC로 열리던, 아니면 뭐 윈도우 상에 있는 뭐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으로 열리던 간에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포토샵으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포토샵에 열리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드래그 하시면 이 안에 겹쳐버려요.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겹쳤잖아요. 네, 겹쳐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기에다가 드래그하면 첨이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비어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 이런 거를 끄집어내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에다가 그림을 당겨오면 어떻게 된다? 베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옮기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 상단에 X라고 하는 단추가 있잖아요. 그렇죠? X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 X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닫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새로운 문서를 여실 때는 파일에 가서 열기, 오픈을 해서 여셔도 되지만은,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 부분에 이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마우스로 이 대각선 방향 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얘가 별도로 이렇게 열려요. 별도로 열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거기를 더블 클릭해서 또 다른 걸 여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죠. 내 컴퓨터 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여셔갖고 얘도 또 당겨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예,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뭐 필요한 거를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그렇죠. 두 개가 돼요? 아니. 그러면 그림을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보면 그림이 여러 개 열렸단 말이에요. 빼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안 돼요. 지금 뭐 벽돌도 열었고 제가 뭐도 열었고 열었는데요. 얘를 따로따로 열다가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절 단추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변해요. 포토샵 화면이 사라지고 그림만 달랑 보이거든요. 그럴 땐 ESC 키 누르면 돼요. 안 되나? 아, 요거 창 이전 창으로 되돌리면 열리죠. 그리고 얘를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포토샵 이렇게 놓고 작업하셔도 되는데 얘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틀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쓱 뒤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칠해집니다. 예, 박스가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다 올리셔도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변할 때 뜨면 얘가 이제 전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거기다 이렇게 올리시면 하나씩 그림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아로마도 볼 수 있고 벽도 볼 수 있고 가면도 볼 수 있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보시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는데 아까 우리 그림을 가져올 때 뭐 이 편집창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오던 아니면 뭐 파일에서 오픈 열기 눌러서 가져오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오픈해서 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해상도가 얼마큼 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작업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에 가시면 그 뉴 새로 만들기 오픈 열기 밑에 보면 브라우즈인 브릿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기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세 번째 걸 눌러보세요. 이 책에서는 브릿지에서 찾아보기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파일에 가서. 그럼 이렇게 큰 창이 열릴 겁니다. 뭐 창을 여러분이 크게 작게 하시는 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USB 메모리를 찾으셔갖고 예, USB 메모리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폴더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실습 파일 2장. 그 그림이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열기 불러오기 해서 불러왔던 찾아오기 했던 기능하고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벽이라고 하는 거를 뭐 클릭해 보면 벽에 관한 설명이 오른쪽에 떠요. 뭐 베네치아라는 걸 클릭해 보면 베네치아라는 문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뜹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베네치아고 JPG로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7월 8일 날 처음에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편집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552KB 해상도는 1417에 1063 그리고 인치수로 따지면 19.7인치 14.8인치 그리고 72dpi로 만들어졌고 PPI 그 다음에 8비트 형태의 RGB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밑에 보니까 카메라 데이터는 없네요. 카메라 데이터 밑에 있나요? 잠깐 있는데 특별히 무슨 어떤 카메라로 촬영됐다 이런 말은 없죠. 아이폰으로 촬영됐다고 나와 있네 여기. 아이폰으로. 모델 아이폰. 예를 들어 캐논, 니콘 이건 아니고 아이폰으로 촬영됐다고 나온 것 같아요. 메이크 애플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카메라 예. 그 다음에 GPS도 있네요. GPS. 어디에서 촬영되는지 지역을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위치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펠탑 앞에서 찍었는데 에펠탑에서 찍었다고 뻥을 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에펠탑 그림을 찍어 갖고 와놓고 에펠탑에서 찍었다고 뻥을 치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위치 정보에 뜨잖아요. 그럼 에펠탑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GPS에. 일반 카메라는 안 되잖아요. 모바일로 했을 때만 되는 거니까. 일반 카메라도 그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뭐 계란 얘기를 했나 제가? 네.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정보들이 세세한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뭐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되고 조리개 값이 어떻게 되고 후레쉬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막 고치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가 깨져요. 그런 정보가 깨진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사진 컨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포토샵으로 편집하면 사진 정보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왜냐면 옛날 사진은 필름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인화해서 갖다 제출하면 되지만 요즘은요 사진을 인화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일을 제출했는데 사진 정보가 없으면 이건 사진 대회가 아니라 포토샵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합성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성 기능이 들어가나 그러면 여기서 그런 정보가 다 깨져버립니다. 어떤 카메라로 촬영됐으며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크기만 자른다거나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베네치아를 더블 클릭하면 베네치아로 이렇게 들어가요. 베네치아가 이 포토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그림 보는 창으로 하나 뜬다 그래요. 이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리지 않고 우리가 보다가 나 베네치아 필요해 그럼 베네치아 더블 클릭하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일을 열어올 수도 있죠? 어떤 파일을 또 열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벽도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얘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키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죠? 따로따로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파일명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잠깐만요. 듀플리케이트는 뭐죠? 복제하는 거죠? 복제. 듀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잠깐만. 이미지 사이즈, 캠퍼스 사이즈, 파일 인포, 프린트. 우리말로는 그렇게 뜨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뜨는데 복제 뭐 그다음에 사진의 이미지의 크기 뭐 캠퍼스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쓱 올리면 이 창 위로 올리면 얘가 떡하니 고정되겠죠.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책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창으로 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 창으로 이동? 이렇게 Move to new window. 새 창으로 이동? 새 창으로 이동? 여기서는 안 돼요. 얘가 뜯어져 있을 때는 안 돼요. 이게 뜯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이제 여기 올라가 있을 때는 새 창으로 이동이라고 돼 있는데 Move to new window. 새 창으로 이동.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얘가 이렇게 창에 전체 창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새 창으로 이동이라는 거하고의 의미가 뭐죠? 새 창으로 이동하는 건 얘를 밖으로 잡아 당기면 새 창으로 이동이죠? 드래그하는 거랑 똑같은 드래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창이 이 그림이 포토샵 창에 편집창에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마우스로 우리가 드래그하면 빼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 파일명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Move to New Window 새 창으로 이동이라는 걸 누르면 별도로 이렇게 띈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별다른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시면은 마우스로 당기셔도 되고 필요하면 또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 이런 걸 완성을 하면 마찬가지로 새 창으로 이동, 그럼 이렇게 하나 빠지고 여기도 새 창으로 이동, 그럼 또 새로 하나 빠지고 뭐 그런 정도. 예.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기 안. 자, 지금 제가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렀는데 요거 베네치아라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속성을 가시면 속성 뭐든지 컴퓨터는요 이렇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에 오른쪽 누르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Alt Enter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얘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이거의 이름이 뭐고 언제 작성이 됐고 이거 호환성은 어떻게 되고 뭐 이전 버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거는 우리가 뭐냐면 자료잖아요. 자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니까 얘 속성을 보면 이 그림은 용량이 어떻게 되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게 보이고 여기 자세히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해상도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촬영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픽셀이 나오고 DPI가 어떻게 되고 애플 아이폰으로 만들었고 조리개가 2.8이고 1347분의 1초로 촬영이 됐고 ISO 값이 64고 초점거리가 4mm이고 평균 측광 방식으로 촬영이 됐고 후레쉬는 안 터졌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어렵잖아.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봐라? 아까 브릿지에서 보면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뜨잖아요.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브릿지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사진 정보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걸 메타 정보라고 하죠. 메타 정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베네치아라는 걸 더블 클릭했더니 제가 RC라는 프로그램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RC? RC라는 거는 뭐 알약 뭐 이런 거를 개발한 알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목록 보기를 누르시거나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는 건데 이게 목록으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디카 정보가 있어요. 이건 미리 보기가 뜨고요. 여기 보면 디카 정보라고 해서 어느 카메라로 촬영됐으며 어떻게 촬영됐는지가 기본적인 기능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포토스케이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혹시나 설치가 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포토스케이프에서도 그런 거를 여기 사진 뷰어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 여기 밑에 사진 밑에도 보면 여기에 뭐 경치라는 이름으로 촬영된 게 보이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보여요. 여기는 안 보일지 몰라도 더블 클릭하면 밑에 나름 보이거든요. 어디서 촬영됐다라는 게 이렇게 밑에 보이거든요. 복원된 성각, 숭례문 내려가는 길, 그래서 뭐 조리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능으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진을 보실 때 이렇게 브릿지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보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그 GPS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RC 같은 데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브릿지를 이용하면 그런 정보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보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25쪽으로 넘어갈게요. 25쪽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좀 뜯어 고치고 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뜯어 고치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먼저 그 벽이라는 그림을 한번 불러올 겁니다. 베네치아는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잠깐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벽 3개짜리. 이 벽 3개짜리는 벽 하나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거를 복사해 가지고 합성한 사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원본이에요. 여기 있는 네모 동글뱅이 네모 있는 게 원본인데 이 그림 주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얘가 부착물처럼 위에 붙인 거죠. 여기 밑에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를. 그런 게 없이 그냥 컨트롤 V 복붙이죠.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보면 조형물이 3개네 라고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잘 복사해야죠. 솔직히 잘 복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놓고 복사하는 연습 한번 해보려 그래요. 자, 먼저 그 왼쪽에 보면 사각 툴이 있어요. 사각 툴, 리탱글러 마키 툴이라고 돼 있네. 그런데 그 화살표 되어 있는 무브 툴 왼쪽에, 이동 툴 왼쪽에 보면 조그만 점들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조그만 거 있고 화살표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자를 수도 있고 원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싱글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싱글 컬럼 한 칸, 그런 것들이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직사각형.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얘를 드래그 할 때 겉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벽돌 무늬까지 포함해서 드래그 하지 말자. 벽돌 문양까지는 포함하지 말고 요 조형물만 안에 살짝 요렇게 들어가게끔 요렇게 블럭을 설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기능을 쓸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시 위치만 이렇게 놓고요. 잠깐만, 뭐를 건드려 놨나 보다. 사각형 선택 윤곽도 우리말로는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처음 거 이동 툴이라는 걸 눌러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동 툴 잘려버렸죠. 그렇죠? 잘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요거 바로 윗단계로 가야지. 히스토리 윗단계로 바로. 그냥 드래그하면 덜컹 잘려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컨트롤 Z 누르면 돌아오고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사각형 선택 툴로 이렇게 드래그 했지 않습니까? 사각형 선택 툴로 드래그 해 놓고 나서 요 위에 있는 무브 툴, 선택 툴로, 이동 툴로 선택을 해 놓으면 요렇게 가위 모양이 생겨요. 검정색 화살표가 살짝 있고 가위 그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로 움직이면 얘가 잘리는 겁니다. 근데 Alt 키를 누르면 그 검정색 화살표 옆에 하얀색 화살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예, 다시 Alt를 누르면 다시 띄면 가위 모양으로 바뀌고요.
윈도우상에서는 윈도우상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지만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라고 떠요. 윈도우상에서는 어떤 걸 복사하고 싶을 때 얘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변해요. 이동이라고 뜨는데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라고 뜨거든요. 복사. 그러니까는 윈도우상에서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야 복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Alt 키를 눌러서 움직이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 선생님 이거 그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이동 버튼을 누르고 Alt 한 다음에 드래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 버튼 안 누르고 단축키 없어요? 이동 버튼 컨트롤 D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택 껌뻑껌뻑거리는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그림하고 위 그림하고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아까 우리 그 복제한 그 그림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맞아요. 그냥 그림이 위에 달락 붙어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설정 그리고 이 주변이 어때요? 주변이 너무 칼로 자른 것처럼 칼로 물을 탁 잘라버린 것처럼 너무 흉하게 보이기도 해요. 무조건 Alt 누르고 마우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택을 해보고요. 원본을 선택해 볼게요. 원본을. 이걸 다 지워. 히스토리를 지워버려. 얘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놓고 나서 위에 보면 피더라는 말이 있을까요? 피더. 네. 그 피더를 한 30 정도 줘보세요. 뭐 50을 줘도 되고 300을 줘도 상관없는데 피가 없어요. 피더라고 하는 값이 여기 선택 툴에 사각형 선택 툴에 헤더. 선택을 하고 보면 피더 페더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예. 좀 아셨는데 발음이 영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30초. 아, 페더라고 하나 보죠? 예. 예, 페더를 값을 30을 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 툴로 무브 툴로 얘를 Alt 키 눌러서 복제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한번 복제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에 가서 선택 취소를 누르면 뭐 또는 컨트롤 D 누르면 될 텐데 이거 엉망이야. 얘랑 차이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피가 30분. 얘를 페더를 300을 놓고 한번 여기 제가 30을 줬잖아요. 30. 근데 페더를 300을 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아까 30을 줄 때는 몰랐죠? 이거 엉망이었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경고 같아요. 어떻게 하다고요? 경고 같아요. 300을 줬더니 경고. 얘를 0으로 놓고요. 0으로 놓고 엔터 치고 이렇게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30을 놓고 엔터를 쳤어요. 30을 놨을 때하고 300을 놨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300을 놨을 때하고. 선생님 저희는 300년이 경고 떠요. 30은 안 뜨나? 30 떠볼까? 50을 픽셀이 50% 이상이라고 안 된다고 하네요. 49를 넣어봐요. 50이 안 돼요? 네, 50 이상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나와요. 왜 저는 300이 됐죠? 네, 저희는 안 미쳤나봐. 다르신가? 이거 깨져버려. 자꾸 사람 차별해요. 내가 투명하게 뜬다 그랬나? 그러니까는 요 페더 값을 제가 50으로 놓고 나서 49로 하셔야 되세요. 49로요? 네, 저희는 5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얘를 네, 옮겨. 동그랗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옮기면 네, 그 희미해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 네, 약간 다르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보시는 대로. 근데 얘는 아까 왜 잠깐만 그러면 300으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나오네.
다시 50으로 걔를 알트 드래그 해보세요. 알트하고 50도 돼. 그럼 30으로 20으로 해볼게. 찌그러졌어. 컨트롤 Z, 컨트롤 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고 여러분 여기다가 사각형에다 Alt키 누르면 안 돼요. 여기 이 지금 사각형 툴로 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Alt키 누르고 얘를 드래그하면 네. 그 부분이 빠져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Alt키 누르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이동 툴로 이용해서 Alt키 눌러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툴로. 이동 꼭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각형 선택 툴에서는 Alt 플러스라는 의미가 여기 따로따로 있어요. 위에. 근데 페더 값을 20을 줬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때요? 이 주변이 뭉개지죠. 그렇죠? 원본이 왜 이렇게 저는 원본이 허옇게 되고 원본이 하얗게 돼요 왜? 원본이 투명도 조절해주는 게 패더링. 해상도가 아니고 주변을 뭉개주는 거죠. 딴 것도 예를 들어서 유령처럼.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잡티가 있으면 그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바르지 않습니까? 이때 고기만 바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펴주죠.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품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펴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좀 어우러지잖아요. 얘도 깍두기 쓸듯이 딱 쓸어서 가져갔더니 흉해졌잖아요. 이렇게 너무 직사각형처럼. 그런데 이걸 올려놓으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어떤가 보세요. 주변이 약간 불투명 정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원본도 진짜 원본도 약간 희미해져요. 아이 그거는 원본이 희미해진 건 아니에요. 잘못하셔서 그런 거야. 이상한데. 다시 보세요. 다시 해봐. 원본도 약간 투명해져. 원본을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이제 원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동을 하면 안 되죠. 얘가 잘려나가지. 그때는 복사를 하셔야지. 복사를 Alt키 눌러서 움직이면 얘는 전혀 이상이 없는 애예요. 가죽안 애가 복제된 애가 이렇게 약간 공중에 뜬 느낌은 있죠. 이 주변이 이렇게 뭉개지니까. 그러네. 그래서 다시 페더 값을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26페이지 상단에 이 사각형 이동 툴에 있는 페더 값을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정확하게 그냥 0으로 놓고 나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나 복제가 되고 얘를 다시 또 밑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면 두 개가 복제가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원책에는 오른쪽 상단에다가 복제하고 왼쪽 하단에다 복제했는데 우리 마음이지 뭐. 왼쪽에다 복제하든 아래쪽에다 복제하든 간에 이렇게. 모서리 좀 맞춰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할 때 그냥 우리가 드래그해서 선택했잖아요. 드래그 선택했는데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돼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사각형으로 드래그가 돼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선택 툴이 움직입니다. Alt 키 누르고 그러니까 복제할 때 아까 이동 툴에서는 Alt 키 누르면 복제가 되는 거지만 사각형 선택 툴에서는 그냥 드래그 할 거냐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할 거냐 아니면 중앙에다 놓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냐. 근데 Alt하고 Shift를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으로 정방향으로 되는 거죠. 알트하고 드래그 했더니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방형이 아하. 정방형이라는 거는 처음에
블럭을 잡을 때 드래그를 하니까 정사각형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무조건 중앙에서부터 그리고 Shift도 같이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으로. 근데 Shift하고 Alt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된다? Shift Alt를 누르면 가운데로부터 예. 아까 말씀드린 Shift하고 Alt를 결합하니까 정사각형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원으로 선택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27페이지 3번에 보면은 원의 중앙 포인트로 지정하며 정원으로 선택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원이 아니라 정비례. 지금 우리 사각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얘를 아까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라고 하면 옵션 메뉴가 뜬다 그랬죠? 얘를 그냥 꾹 누르고 있어도 옵션 메뉴가 떠요. 그냥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되는 거지만 꾹 누르면 옵션 메뉴가 뜹니다. 이때 원을 선택하면 원으로 작업이 되겠지. 그리고 Shift 누르면 정원이 되는 거고 Alt키 눌러서 움직이면 가운데서부터 들어가는 거고 Alt Shift 움직이면 중앙에서부터 원이 되는 거고 그때는 원이지. 얘가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가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상단에 보면은 네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진한 네모 위에 하얀 네모가 있고 뭐 이런 네모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우리 책에 보니까는 27페이지 하단에 2번 그림 선택 연산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선택 연산하기. 처음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럼 선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뭔가 보세요. 두 번째. Add to Selection이라고 해서 선택을 더해주는 거, 영역을 더해주는 건데 클릭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요 네모 동글뱅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 상단에 더하기를 누를 거예요. 두 번째 걸 누르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이 이렇게 늘어나요. 선택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빼는 거거든요. 빼는 거.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하면 가운데는 껴 들어갔으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따로 선택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원, 왼쪽에는 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 두 번째가 더하기 버튼이니까 이제 더하기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네모를 선택하면 네모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동글뱅이 네모 왼쪽 오른쪽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니까 이때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지. 요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것도 패더 값을 좀 올려주면은 이 주변이 약간 보들보들 뭉개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는 우리가 과도하게 값을 올렸잖아요. 과도하게 값을 올리는 바람에 주변이 이렇게 그냥 허옇게 보이는 건데 이 패더 값을 뭐 10 정도를 주면은 그래도 약간 보들보들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 선택 툴에서도 그냥 내가 단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단일 선택한 거 위에다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세 번째는 백이니까 그 중에 내가 어느 영역은 삭제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 네 번째는 뭐죠? 공통 영역.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쪽 영역하고 저쪽 영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닿은 곳이 있잖아요. 맞닿은 곳.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면 교집합. 그렇게 영역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네모, 그냥 단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안 되겠다. 네 번째 건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그거 겹치기 교집합. 블록 설정이 안 돼요. 예? 겹치기 블록 설정이 안 돼요. 두 번째 거요? 네 번째.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자, 원을 하나 선택했어요. 네. 여기 네모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겹치기를 선택해 놓고 나서 다른 데를 겹치기 하면 두 개가 겹쳐져요. 처음에는 단일 선택을 해서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이용해서 겹치기를 하던 뭐 세 번째 걸 이용해서 어느 부분은 빼던 그렇게 해줘야죠. 지금 겹치기나 뺄셈을 덧셈이나 뺄셈을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번째는 교집합. 네 번째는 교집합이니까 제가 A 영역을 선택하고 B 영역을 선택했는데 선택과 선택 영역이 맞물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거는 또 수학적인 의미가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직사각형만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원도 있잖아, 원. 그 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원으로. 예. 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원형으로. 그 원형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눈사람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원형으로 더하기 겹치기 눌러서 선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서 있는 그림인데 사람의 겉 모양대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또 따로 밑에서 설명을 해야지.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로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을. 올가미. 아, 올가미. 예, 올가미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만큼만 이렇게 동글동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못 그리.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얘도 더하기 빼기 다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는 직사각형인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꼬불꼬불 해갖고 요만큼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걸 복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도 복사가 되고 내 마음대로 막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캠퍼스 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둘째 날까지 정신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 궤도로 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무리 짓게요.